안녕하세요. 팔자에도 없는 의사와 결혼 후 아주 파란만장한 나날을 보낸 30 후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그이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친정엄마가 입원했던 대학병원의 의사였거든요. 입원 기간은 짧았지만 친정엄마의 쓱싹한 성격 덕인지 남편의 친절한 성격 덕인지 하루에 몇 번 얼굴 마주칠 일도 없었을 텐데 꽤 가까워져서는 엄마가 퇴원할 때 어찌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날 제가 퇴원 수속을 밟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 엄마가 당시 남편을 붙잡고는 어찌나 요란을 떨었다고요. 선생님, 얘가 제 딸이에요. 너무 예쁘죠? 네, 환자분을 닮아 그런가 너무 미인이시네요. 어머, 그런가요? 우리 딸아이 한번 만나볼래요?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어때요? 자, 내 딸아이 연락처라도 알려드릴까? 아이 참, 엄마도 주책맞게 왜 이래?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엄마, 이런 거 엄청 실례야. 그만 가자. 얼른. 퇴원 후 한참 친정엄마는 저희를 엮어주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모든 인연에는 딱 맞는 타이밍이 있나 봐요. 그렇게 스쳐간 인연으로 잊고 지낸 지 5년, 저는 사진사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드디어 저만의 스튜디오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딱 운명처럼 남편이 제 스튜디오에 손님으로 온 거예요. 저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남편이 먼저 아른 체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인상 깊었고 그래서 계속 잊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저희는 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친정엄마가 남편을 알아보고는 자신이 먼저 인연을 알아본 것이라며 기뻐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어머, 우리 아들이 눈이 참 높은 줄 이제 알았네. 직업이 사진사라고 했던가? 네, 사진 찍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군사하지? 엄마,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어. 정말 대단한 아가씨네. 결은 좀 다르지만 둘 다 사자 아니야? 딱 어울리고 너무 좋다.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한번 제 스튜디오에 놀러 오세요.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그럼 너무 좋지. 사진 잘 찍는 것도 공부 잘하는 것만큼이나 큰 능력이잖니. 너무 근사하다 얘. 시부모님은 잘난 의사 아들을 뒀어도 참 편견 없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시댁이 친정보다 조금 더 부유하긴 했지만 모든 면에서 볼 때 격차가 크지 않았던 덕에 승낙받기도 수월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어투로 대화를 이어가는 시부모님이 좋았고 앞으로 살면서 배울 점이 참 많을 거라는 기대도 생겼어요. 거기다 결혼 준비할 당시 시댁에서 참 많이 신경 써주었어요. 예물도 저와 남편 둘이 소소하게 준비하는 정도로만 하자고 먼저 제안해 주셨었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시부모님이 참 검소한 분들이라 생각했고 너무 감사했어요.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니? 드레스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쁘던걸. 감사해요, 어머님. 좋은 곳으로 알아봐 주신 덕에 너무 편하게 피팅했어요. 사실 결혼하면 꼭 필요한 스드메라고 하죠. 이 전부를 시모가 나서서 도움을 주었어요. 아는 분이 계시다며 연결해 주셨거든요. 결혼은 여자가 주인공이라며 제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요. 항상 제 생각을 물어봐 주셨거든요. 청첩장 준비할 때가 되니 하객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죠. 하객분 초대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예식장 홀이 크지 않다고 들었는데 말이야. 그러게, 나도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인데. 얘기 나온 김에 엄마 생각을 좀 알려줘봐. 엄마 생각엔 너무 많이 부르지 말고 정말 소중한 인연만 부르는 게 어떨까? 홀에 맞지 않게 많이 부르는 것도 예의는 아니지 싶거든. 여울이 생각은 어떠니?
제 생각에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큰 병원에 다니는 의사라 남편 지인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먼저 이렇게 말해준 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제가 인맥이 그리 넓지 않은 편인데 남편 측 하객수와 확연히 비교가 될까 조금 염려했던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하객은 아무래도 부모님의 손님을 모시는 자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시모가 친정엄마와 만나는 자리까지 마련해 상의를 하더라고요. 사돈, 잘 지내셨어요? 아이들이 결혼 준비로 바쁘다 보니 덩달아 정신이 없죠. 그러게요. 딸아이 시집 보내려니 할 일이 많네요. 저는 아들이라 그런가 좀 수월한 것도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건 하객 초대 관련해서 상의 드리고 싶어서요. 아이들과만 상의하고 결정할 수는 없지 싶더라고요. 배려 감사해요. 안 그래도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만 괜찮다면 저희 부부는 뭐든 좋아요. 하객의 참석수보단 진심으로 축하해줄 소중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모가 예의를 갖춘 것처럼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이런 시부모님의 생각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시모를 만나고 온 그날 친정엄마는 참 뿌듯해하셨고 또 기뻐했어요. 우리 딸이 언제 커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다 생겼지? 응? 너무 뜬금없는 말인데 갑자기 웬 칭찬이래? 오늘 사돈댁 만나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사려 깊은 부모를 둔 내 사위는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 하는. 우리 딸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그렇게 저희는 8개월이라는 짧은 연애 기간임에도 온 가족의 축복 속에서 결혼했답니다. 신혼을 즐기고 있는 많은 분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결혼 후 2년간은 제 신혼 생활이 완벽에 가깝다고 여겼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늘 존중해 고부 갈등을 겪어본 적 없고 남편은 의사라 돈도 잘 벌고 거기다 가정적이기까지 하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남편이 느끼고 있는 버거움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큰 병원에서 근무하는 걸 많이 힘들어했어요. 연애 당시에도 워낙 남편이 바빴던 터라 남편이 버겁다며 징징대곤 했었어요. 부부가 되고 나니 그게 더 두드러졌고요. 남편은 자기 병원을 차리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름 날리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아닌 저는 남 밑에서 일하기엔 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차렸고 다행히 매출이 좋았어요. 그래도 사업이라는 건 늘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남편이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길 바랬어요. 저희가 자녀 계획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니 더더욱 그러길 바랬죠. 남편도 이런 제 생각에 처음에는 수긍했어요. 긴 세월을 그 병원에서 근무했고 또 자기 발전에도 좋은 곳은 맞았으니까요. 그러나 오래 가진 못했어요. 남편은 분기마다 힘들다며 저를 설득하려 했거든요. 자기야, 스튜디오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잖아. 스튜디오 공간도 월세 아니고 자기 거고. 갑자기 왜 또 그 말을 꺼내고 그래? 전에 그냥 잘 다녀보겠다면서. 이 얘기 다 끝냈던 거 아니야? 그러려고 했지. 그땐 그런 마음이었어. 그런데 너무 힘든 걸 어떡하냐? 잘 생각 좀 해봐. 당신까지 그 좋은 병원 등지고 나와서 전전긍긍하며 새로 차린 병원이 자리 잡을 때까지 버텨야 해. 그건 뭐 안 힘들겠어? 내 병원이라는 것에 대한 사명감이 있으니까 낫겠지. 당신은 의사생활 해본 적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아는 체를 해? 남편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니 이제 제가 의사가 되어보지 않아 모른다며 강하게 피력했어요.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도 절 무시한다 여겨져 화가 치밀었죠. 그래, 난 의사 되어본 적 없어.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왜 나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나더러만 버티라고 하니까 그러잖아. 의사 생활 해본 적도 없으면서 당신만의 잣대로 판단하니까. 어떤 일이든 사회생활에 쉬운 일은 없다는 걸 30이 넘는 나이가 될 때까지 모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있을 리 없는 걸 알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만들기 위해 남편이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제 잣대로만 판단한다는 말도 부적절한 표현이라 생각됐고요. 그럼 당신은 병원을 개업해 봤어?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 병원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막말로 당신 병원 개업할 돈은 있어? 땡전 한 푼 없는 게 아니니 마련하면 되지. 병원 개업도 사업인데 자금 마련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이 생각해 놓은 게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놔봐. 그래야 내가 더 진중하게 고민해 볼 것 아니야. 매번 두루뭉술하게 말하면서 힘들다고 징징대면 그건 투정밖에 안 되잖아. 내가 모아둔 돈도 있고 인정받을 경력도 있는데 뭐가 문제야? 병원 그만두기 전에 대출 받고 나서 사직하면 돼. 그리고 요즘은 개인 병원이 더 잘 된다는 말도 있잖아. 내가 그 대출 갚을 돈도 못 벌 리가 없다는 소리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확신해? 사업에 정해진 결과는 없어. 아, 진짜. 당신이야말로 당신만의 답을 정해놔서 나 막는 거잖아. 남편 출세길 막는 와이프 소리 듣기 싫으면 작작 좀 해. 내가 당신 굶기는 일은 없게 한다고 좀 믿어달라니까? 시간이 갈수록 남편과의 의견 대립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며 서운해하는 남편의 말을 매번 듣고 있자니 그것도 속이 터졌고요. 결국 저는 꽤 긴 실랑이 끝에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이는 자기의 말대로 다니고 있는 병원을 사직하기 전 대출을 받아 병원 개업 준비에 나섰죠. 그렇게 꼬박 1년 만에 남편은 자기 병원을 차렸어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정말 저는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대출을 받고 얼마 뒤 개업 준비에 전념한다면서 제게 상의도 없이 다니던 병원을 그만둔 탓에 생활비가 반토막 나서 제가 그걸 메꾸며 지내느라 진이 다 빠졌어요. 하지만 자기 병원을 차린 뒤 남편은 제게 정말 잘했어요. 더 다정다감해졌다고나 할까요? 자기 덕에 요즘 여러 고민은 있지만 마음은 너무 편하다. 고마워. 당신이 전보다 여유가 있어 보여서 나도 안심이야. 그리고 나 이제 병원장 사모님 소리도 듣잖아. 내 팔자의 사모님 소리를 다 듣고 웬일이야? 그치? 사모님, 이제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저는 힘든 기간이 있었지만 남편이 마음의 짐을 덜어 여유가 생겨 태도에 대한 변화가 생기니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병원 개업 후에는 평탄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매주 주말마다 대청소를 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라 남편이 오전 진료가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오기 전 제가 청소를 마치고 간만에 데이트할 요량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서재방을 청소하다 빼꼼히 열린 책상 서랍을 보았고 저는 괜히 그 서랍을 열었다가 한 서류를 보고 말았어요. 그 서류에는 남편의 혼인관계 증명서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여태 웬만한 서류일은 남편이 도맡아 했던더라 제가 남편의 개인 서류를 볼 일은 없었기에 괜히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호기심에 확인하게 된 서류에는 남편이 초혼이 아니라는 사실이 떡하니 적혀 있는 겁니다. 서류를 뗀 날짜로 봐서는 우리가 신혼집을 계약할 때 뗐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재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죠. 당신 퇴근하자마자 곧장 시댁으로 와. 갑자기? 무슨 일 생겼어? 무슨 일이 생긴 건지는 당신이 와서 직접 확인해. 시댁에 도착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께서는 화난 얼굴로 저를 반기시더군요. 어머,
우리 예쁜 며느리 왔어?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니? 제가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의아해하는 시부모님에게 막무가내로 들고 온 서류를 집어던지며 난리를 쳐댔고 시부모님은 그 서류를 보고는 사색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부분을 말 한마디 안 하실 수 있어요? 저와 재혼했다는 사실을 평생 숨기실 생각이셨던가요? 네? 그게 아가, 일단 진정하렴, 응? 진정?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진정할 수 있겠냐고요. 재혼했다는 사실을 숨긴 이유가 뭐예요? 왜 숨겼는데요? 그렇게 존중하는 척 마음에 꼭 드는 며느리라 칭찬해놓고 그게 당신 아들한테 이혼이라는 흠 가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 아들이 한 번 결혼에 실패했는데 그런 치부를 어떻게 드러내니? 그저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 마음 때문이었어. 그러면 안 됐는데 내게 정말 미안하구나. 시부모님은 제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부모님의 태도에도 화가 들끓었어요. 그런데 마침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고 시부모님이 제게 미안하다고 비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남편은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며 무작정 제게 큰 소리부터 쳐댔어요. 엄마, 아빠, 며느리 앞에서 왜 그러고 있어? 당신 내 부모님께 뭐라고 했길래 이런 상황이 생겨? 뭐? 내가 몹쓸 말이라도 했을까봐 지금 이러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이 저러는 모습 보기 싫으면 당신이 해. 이게 다 당신 때문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설마 병원 개업한 거 걸고 넘어졌어? 엄마, 얘가 병원 운운하면 뭐라고 했어? 어? 아들,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너도 얼른 싹싹 빌어. 어서. 시부모님은 남편을 말리며 어서 빌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유도 모르고 빌 수 없다며 버텼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어 남편의 얼굴에 들이밀며 난리를 쳤죠. 병원 같은 소리 하네. 네 결혼 전력 탓이다 왜? 당신이나 당신 부모나 사람을 감쪽같이 속이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내가 재혼 사실을 평생 모르고 살 줄 알았냐고. 이거 다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이라고. 사기라니. 아가, 아니야. 내가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어미가 돼서 내 욕심의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어.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내가 재혼이라는 사실 알면 당신이 나 거들떠나 받겠어? 그게 무서워서 숨긴 거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정말 진심이야. 아주 눈물겨워 못 봐주겠네. 나와 내 가족을 기만하고도 서로는 죽고 못 산다 이건가? 이제야 이해가 되네. 예물도 하객도 크게 하지 않았던 이유 말이야. 진짜 처음부터 속일 작정으로 다 꾸민 거였어. 당신들 진짜 미친 거야? 이혼해. 당장 이혼해. 소름 끼치는 당신들이랑 더는 싫으니까 이혼하자고. 그래, 아가, 네 말이 다 맞다. 예물도 하객도 우리 때문에 일부러 작게 하자고 했던 거야. 그래도 결혼식 올리면 말하려고 했어. 진심이다. 그런데 네가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입이 안 떨어졌던 거야. 이 시험이 말 좀 믿어주렴. 응? 자기야, 미안해. 내가 큰 소리 친 것도 미안하고 속인 것도 미안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나 당신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야, 정말. 이날 모든 사실이 들통난 탓에 시부모님이며 남편이며 다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요. 제가 이혼하겠다며 언성을 높이니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아주 애처롭게 미안하다며 애원을 하더군요. 정말 화가 났지만 남편이 재혼이라는 사실만 빼면 저는 시부모님도 지금의 남편도 마음에 들기도 했고 저를 놓치기 싫어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니 더 모질게 굴지는 못했어요. 거기다 이 사건으로 시부모님과 남편의 약점이 되어 도리어 편했네요.
시댁 식구 모두 제 눈치를 살피기 바빴으니까요. 그리고 친정에는 굳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제가 덮고 넘어가기로 했으니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길 원하진 않았거든요. 이 이후로 남편은 제게 더욱 잘했어요. 자신의 흠을 품어준 멋진 아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요. 저도 남편의 태도에 마음이 서서히 풀려갔고 그이의 병원에도 가끔은 들러 챙기곤 했습니다. 남편의 병원에는 페이닥터로 일해주시는 여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남편과는 동기라고 했어요. 워낙 능력이 좋은 분이라 남편이 개업 당시 엄청 공들여 모셔왔다고 했죠. 제가 병원에 가끔 들를 때면 편히 대해주어서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병원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니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또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병원에 들른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였는데요. 남편은 제가 병원에 찾아가면 그렇게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내색하려 하지는 않지만 긴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의사와 마주쳐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할 때면 꼭 중간에 끼어들어 대화의 흐름을 깨곤 했달까요? 뿐만 아니라 제게 늘 상냥하게 대해주는 시모도 제가 남편의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곤 했어요. 어조도 평소와 달리 날카로워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하루는 제가 남편 병원에 있을 때 시모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를 나무라며 호되게 말하더라고요. 아가, 혹시 바쁘니? 잠깐 통화 괜찮을까? 네, 그럼요. 잠시 남편 병원에 들렀어요. 병원 식구들 도시락을 좀 챙겨왔거든요. 뭐? 네가 그런 걸 왜 챙기니?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남편이 일하는 곳에 자꾸 그렇게 찾아가면 못 쓴다고 했잖니? 네? 저는 그냥 남편이 끼니 때마다 뭘 먹어야 하나 고민한다길래 오늘은 좀 편하게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준 것뿐인걸요. 얘는 그런 것도 다 부담이라는 생각은 못하니? 어떤 이유로든 남편이 일하는 곳에 그렇게 찾아가는 건 실례야. 너 혹시 병원장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드는 거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가 쉬는 날이라 생각해서 준비해 온 건데 그런 식으로 폄하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시모의 이런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제가 이런 윽박을 들을 만큼 잘못한 건가요? 남편과 그이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손수 준비한 제 정성과 마음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다뇨. 하지만 시모는 그간 쌓아온 게 본물 터지듯 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누이 말을 해도 이리 무시하고 듣질 않으니 결국 내가 이렇게 못난 소리까지 하게 되는 것 아니니? 도대체 왜 너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니?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다고 이러세요? 언제긴 지금만 봐도 그러잖아. 남자가 일하는 곳에 여자가 드나들면 못 쓴다는 것도 몰라? 저는 시모에게 다신 당신 아들을 챙기지 않겠다 소리치고 싶은 걸 꾹 참고 그저 다시는 사소한 일로 병원에 걸음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런 무의미한 실랑이가 길어질수록 저만 힘드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남편에게 마음 쓰지 않기로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았어요. 제가 시모와 통화를 마치자 남편은 그새 기고만장해져서는 시모 빙이라도 된 듯 똑같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뭐래? 자꾸 병원에 찾아오고 그러지 말라시지? 그러게,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당신 지금 기분이 퍽 좋은가 봐? 내가 나조차고 오늘 이렇게 바리바리 챙겨서 왔어? 어? 왜 사서 고생을 해 그러니까. 병원에서 더 큰 소리 내는 것도 민폐야. 그만 돌아가. 그 뒤로 저는 남편을 챙기려 하지 않았어요. 조금 속 좁은 거라고 할지 모르지만 집에서까지도 바쁜 척을 하며 남편 챙기는 걸 뜸하기도 했죠. 물론 그이의 병원에도 잘 가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복통 때문에 남편 병원에 가게 됐어요. 붐비는 시간을 피해 점심시간에 잠깐 진료를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시모가 남편의 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저더러는 그렇게 잔소리를 해놓고 말이에요. 하지만 황당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여의사와 남편 그리고 시모까지 셋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기분이 언짢던지 심지어는 시모와 여의사가 꽤 가까워 보이기까지 해 기분이 더 이상했어요. 저는 괜히 발소리도 더 크게 내며 병원 안으로 들어섰죠. 제 등장에 식사 중이던 시모와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말까지 더듬더군요. 아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자기야, 여긴 연락도 없이 왜 왔어?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왔나요? 뭘 그렇게까지 놀라고들 그러세요. 어머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나무라시더니 와서 함께 식사까지 하고 계시네요. 이건 그러니까 오해란다. 오해야. 내가 점심시간이라 같이 식사하자고 했어. 그치 엄마? 남편과 시모는 서로 제 눈치를 보며 둘러대기 바빴어요. 그런데 그 모습의 여의사가 시모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이죽거리는데 괜히 제 기분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을 비꼬며 여의사에게 말을 건넸어요. 선생님께서는 병원장 아내인 제가 왔는데 일어나 보지도 않으시네요. 좀 친해졌다고 이렇게 예의를 안 차려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러게요. 제가 좀 무례했나요? 당신 왜 괜히 시비를 걸어대? 그만해. 남편이 제 말에 사색이 된 얼굴을 하더니 급히 저를 말려댔어요. 여의사는 재미있는 광경이라도 봤다는 듯 씩 웃고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자신의 진료실로 들어가 버렸죠. 그 모습이 그날따라 왜 그리 화가 났는지 몰라요. 하지만 더 화가 치밀었던 건 여의사가 들어가자마자 울그락불그락해진 얼굴로 언성을 높이는 시모의 말 때문이었어요. 너, 내 말이 정말 말 같지 않냐? 그렇게 허구한 날 찾아오지 말라는 말 못 알아들어? 그러는 어머님께서는 언행불일치라는 생각 안 드세요? 어딜 비교해? 나랑 네가 같아? 뻔뻔하게 자기와 저는 다르다고 표현하는 게 기가 찼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던 건 뒤이은 말이었어요. 못된 것 같으니라고. 다신 병원에 걸음도 하지 마. 아무리 페이닥터라고 해도 네 남편 도와주는 의사인데 감히 니까짓 게 어디 그따위로 갑질을 해대? 어머님! 시모는 제게 못되게 말하고는 제 어깨를 밀치고는 병원을 나갔어요. 남편도 제가 왜 왔는지는 관심도 없는지 제 등을 떠밀며 병원 밖으로 밀어내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의 병원에는 절대 가지 않았어요. 아파도 다른 병원에 가서 돈 내고 진료를 받았어요. 그렇게 지내던 와중 하루는 남편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의사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닥터 최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전에 범했던 제 무례는 너무 죄송해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그 일이라면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락드린 건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예요.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시면 좀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여의사를 만나기 위해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 병원 옆 건물 카페로 향했어요. 여의사가 먼저 도착해 자리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와 함께 있더라고요. 먼저 만남을 청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게 조금 의아했어요. 하지만 구태여 아이에 대해 묻지는 않았어요. 그저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용건만 물었죠. 그런 제게 여의사는 조용히 서류 2장을 내밀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어 살펴본 뒤 정말 놀라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여의사가 내민 서류는 자신의 혼인증명서류와 남편의 병원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였던 거예요.
서류를 보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제게 여의사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그런데 전에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게 마음에 걸려 결례라는 걸 알고도 이렇게 뵙자고 했어요. 이 서류가 정말 사실인가요? 네, 보신 것처럼 제가 당신 남편의 전처예요.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이 병원의 진짜 원장이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이 모든 것에 눈앞이 아찔했어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제게 모든 걸 알리겠다 마음먹은 여의사는 말을 이어갔고 마지막 말에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도 당신의 남편과 많이 닮지 않았나요? 안타깝게도 저를 그리 많이 닮진 않았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저는 곧장 남편의 병원에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시부모님이 모두 병원에 와 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여의사가 시모에게 이 일로 할 말이 있다고 시간 맞춰 병원에 와달라 부탁을 했던 거더라고요. 저는 그날 병원을 다 뒤집어 엎은 것은 기본이고 시부모가 다 보는 앞에서 남편의 멱살까지 잡고 난리를 쳐댔죠. 당신이 이러고도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자기 왜 이래? 정신 나갔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도대체 뭘 얼마나 더 숨기고 있는 거야? 이 병원도 네 병원이 아니라며. 다 알고 왔으니까 바른 대로 말해. 병원 차린다고 받은 대출금은 다 뭐야? 다 뭐냐고. 제 말에 시부모님이며 남편까지 모두 얼굴에 핏기가 가셨어요. 남편은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연신 잘못했다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뺨을 내리친 뒤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고함을 쳤어요. 곧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남편의 입으로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실은 함께 일하는 의사가 내 전처야.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대출까지 받게 된 거란 말이야. 그게 말이 돼? 지금 그걸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진짜야.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거짓말을 뭐하러 하겠어. 양육비 겸 이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한 계약금 겸으로 대출받은 돈을 주게 된 거야.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잘도 떠들어대는 남편을 정말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마구잡이로 손을 댔어요. 시부모님이 저를 뜯어말렸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시모는 그런 제 얼굴에 손을 대기까지 했어요. 분노한 저는 시모의 뺨에 똑같이 손을 대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감히 내 얼굴에 손을 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이 사기꾼들아. 내 귀한 아들한테 함부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니? 귀한 아들? 지금 장난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 내가 저번처럼 잠자코 있을 줄 알아? 두고 봐. 내가 당신들 다 망가뜨려 놓을 거야. 각오해. 저는 그날 바로 이혼 소송을 걸고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스튜디오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것까지 대놓고 방해를 하면서 소송 철회하라는데 정말 이런 인간이 뭐 좋다고 재혼 사실을 알았을 때 봐줬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더 상대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남편은 몇 날 며칠을 찾아와 저를 졸졸 쫓아다니며 똑같이 굴었고 저는 끝까지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무시했죠. 그러자 남편이 도리어 큰 소리까지 치더군요. 야, 솔직히 내가 뭘 그렇게 못했냐? 먹고 살려면 뭘 못하냐고. 전처랑 일하는 내 마음은 뭐 편했는지 알아? 대답을 좀 해봐.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정도 것이지. 내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은 못해? 저는 남편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죠. 시모도 제 전화를 기다리기라도 했는지 곧장 받더라고요. 아가,
네가 이렇게 연락 줄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못된 마음으로. 됐고요. 제 사업장에서 영업 방해하고 있는 당신 자식이나 치우세요. 지금 당장 치우지 않으면 신고할 줄 알아요. 알겠어요? 제 통화를 듣고 있던 남편은 제가 통화를 끊기 무섭게 서운하다며 찡얼댔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 부부인데 영업 방해라니, 신고를 하겠다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인 건 안 보여? 저는 여전히 대꾸하지 않았고 제 말에 겁먹은 시모는 불이 나게 달려와 남편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모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이혼은 안 된다고 말리기 위해서요. 아가, 이혼이라는 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야. 나라곤 한평생을 살면서 이혼 생각은 안 해봤겠니? 그걸 행동으로 옮기냐 안 옮기냐는 정말 다른 거란다. 그런 말씀을 제게 할 만큼 떳떳하진 않으시잖아요. 절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이렇게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예, 막말로 우리가 아이의 존재를 알고도 재혼을 밀어붙인 것도 일부러 알리지 않은 것도 아니잖니. 내 아들이라고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이 편하기만 했겠니? 네가 상처가 될까봐 혼자 고군분투했던 걸 좀 봐주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숨기려다 제게 상처를 줬죠. 부부 사이에 신임이 깨지면 끝 아닌가요? 더 들어줄 마음 없으니 괜한 수고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세요. 이 이후 남편은 자기가 의사인데 아무리 못 살아도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살 거라고, 재혼하는 게 뭐 어려운 거라고 무능한 저를 붙잡겠냐며 문자만 달랑 남겨놓고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남편과 달리 일주일 내내 찾아왔어요. 손님이 있건 없건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방해했고 또 들들 볶았어요. 더 웃긴 건 아무리 자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제가 괘씸하다고 느껴졌는지 나중에는 막말까지 하더라고요. 예, 넌 어른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웃음니? 응? 찾아오지 마시라고 전 분명 제 뜻을 밝혔어요. 지금 영업에 지장까지 생긴 거 안 보이세요? 막말로 돈도 못 버는 사진사 주제에 의사 남편 버리면 잘 살 길이나 있겠니? 이 이혼에 가장 아쉬워해야 할 건 바로 너야. 저요, 그렇게 거짓투성인 의사 남편 필요 없어요. 제가 사기꾼으로 고소 안 한 걸 그저 감사하게 여기고 잠자코 계세요. 뭐야?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냐? 응?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죠.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그땐 저도 더는 안 참아요. 시모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며 저더러 똥 같은 것이라며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의사인 남편의 전처가 제 스튜디오를 찾아왔죠. 마주하고 싶진 않았지만 궁금한 게 있던 터라 이 김에 모든 걸 제게 알린 이유가 뭐냐 물었어요. 전처는 제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제가 임신 초기 때 이혼을 당했어요. 아기를 지우라는 협박까지 당했고요. 그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와 결혼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다만 제가 애를 지웠는지 낳았는지를 몰랐을 뿐이고요. 그럼 혹시 이혼당하게 된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저희 집이 물려받을 재산 하나 없는 가난한 집안이란 이유였죠. 제가 번 돈이 전부 처가의 보탬이 되는 게 못마땅했는지 사위한테 병원 하나 못 차려주는 처가라며 눈치를 주더라고요. 나중엔 얼른 이혼하라며 시모가 제 친정에 직접 찾아와 이혼을 종용했어요. 그이 또한 어차피 이혼할 것 같은데 아이는 빨리 지우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이 당신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당신 친정에 돈이 좀 있는 것 같으니 저와 더 빨리 이혼하기 위해 발악했어요. 그래도 아이는 차마 지우지 못했어요. 제 앞날을 이 아이가 막는다 해도 이미 정을 붙인 상태였거든요. 의사로서 못할 짓 하기도 싫었고요. 그 당시 제 친정도 상황이 힘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줬어요.
하지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다짐했죠. 복수를 하기로 말이에요. 내 복수로 인해 당신 가정이 파탄난 건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거 이해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당신의 이혼을 전적으로 돕기 위해서예요. 대뜸 제 이혼을 돕겠다는 말이 저는 너무나 당혹스러웠어요. 미워하고 원망해도 모자랄 판에 돕겠다뇨. 네? 제 이혼을 왜 돕는다는 거죠? 사실 전 남편을 이직시키고 돈을 뜯어낸 건 전부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고요. 제 복수를 위해 전 남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척했고 모든 걸 잃었다 여겨질 때 무너뜨린 거예요. 당신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면 전적으로 돕고 싶어요. 전처의 말로는 남편이 제게 병원장이라고 했을 때 잠자코 있었던 이유도 다 복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이혼을 도와서라도 자신의 마음의 짐을 덜고 싶었던 것 같았죠.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어찌되었든 제가 모르는 사이 한 가정을 망쳤으니 제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전처는 제 거절을 거절했고 저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수락한 지 사흘쯤 지났을까요?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바로 유명 로펌에서 근무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남편 전처가 자신의 인맥과 사비까지 동원해 연결해 주었더라고요. 덕분에 최단 기간 남편의 모든 것을 빼앗는 쾌거를 이루며 위풍당당하게 이혼해서 승소할 수 있었어요. 재산이며 위자료까지 전 남편에게 가는 건 쌀 한 톨도 남김없이 전부요. 그뿐이겠어요? 제가 이혼해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처인 여의사에게 알리자마자 전 남편은 전처 병원에서 단번에 잘리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제야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걸 느꼈는지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나 너한테 이혼당하고 일자리도 잃었어. 나 이제 어떡하냐?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물어? 그러게 양심적으로 올곧게 살지 그랬어. 앞으론 내 스튜디오도 찾아오지 마. 부정타니까. 제 남편은 제 모진 말에도 꾸준히도 저를 찾아왔고 나중에는 전처인 여의사의 험담까지 해댔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혼까지 한 이유는 전부 그 여자 때문이잖아.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여자를 만났던 내 자신이 한심하다 진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이혼은 순전히 당신 때문이니까. 뭐? 그 여자만 아니었어도 우린 잘 살았을 거야. 그 여자가 시한폭탄이었다고. 제게 찾아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짓거리는 전 남편이 한심했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이 인간이 감히 남을 험담한다니 얼마나 우습던지. 저는 이런 남편에게 엄포를 놓았어요. 제발 사람답게 살아라. 네가 흉보는 그 여자가 너보다 더 양심적이고 사람다워 이 머저리야. 아무리 쓰레기도 쓰레기 나름이라지만 넌 가축 사료로도 못 쓸 만큼 말종이야. 다신 마주치지 말고 살자 좀. 하지만 제 말귀를 못 알아먹은 건지 사면 초과라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었던 건지 그렇게도 저를 찾아와서는 구걸을 해댔어요. 내가 오고 싶어 오는 건 아니야. 그건 알지? 내가 이혼당하면서 재산 한 푼 없이 끝이 났잖아. 거기다 실직까지 당해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있고 말이야. 그런 말을 왜 나한테 와서 해? 짜증나게. 왜긴 너 말곤 말할 곳이 어딨어. 그래서 말인데 오갈 곳 없는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이제 숨기는 것도 없어. 네가 아는 게 전부야. 전 남편은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며 애원하고 또 애원했어요. 하지만 바닥까지 다 본 마당에 이게 말이나 되나요? 저는 그런 전 남편에게 제발 마주치지 말자 말했지만 그럴 수는 없다며 시답잖은 말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좋았던 순간들 많았잖아. 제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응? 내가 쥐뿔도 없어서 그래? 그건 걱정 마. 당신 스튜디오 인테리어 새로 해서
내 병원 개업하면 좋잖아. 당신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지내면서 원하는 사진 원 없이 찍고 말이야. 그럴 일은 추호도 없으니까 이 근처에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지금처럼 자꾸 찾아오면 이번엔 진짜 영업방해로 신고할 줄 알라고. 저는 전 남편이 반성은커녕 끝까지 지 생각하는 모습에 더욱 넌더리가 났어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니 이 인간의 목소리만 들어도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 후로도 전 남편은 일부러 거짓골을 하고 와서는 스튜디오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오만 불쌍한 척을 해댔어요. 말만 안 걸었다 뿐이지 사람 거슬리는 짓은 다 했죠. 저는 결국 또 한 번 전시모에게 연락했어요. 제발 당신네 집 쓰레기 자식 좀 주워가요. 구질구질한 것도 정도 것이지. 오죽하면 그러겠니, 오죽하면. 지금 데리러 가마. 전시모는 제 연락을 받고 곧 왔지만 전 남편보다 더 극성 맞았어요. 불쌍한 척하는 전 남편을 애잔한 눈으로 한참을 보더니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와서는 듣기 거북한 말을 하는데 딱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너는 저런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 게 되니? 정말 이렇게 차가운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넌 내 아들이 가엾지도 않아? 저리 내게 매달리는데. 잔말 말고 얼른 저 인간이나 치우세요, 좀 제발. 민원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라고요. 민원 조금 들어온 게 그렇게 힘드니? 이제 의사 면허만 있지 쥐뿔도 없이 다 잃은 내 아들 가여워서 눈물부터 나는 내 맘을 넌 모른다. 길 잃은 강아지도 데려가 키우는 판에 재결합하는 게 뭐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속을 태워? 속 태우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지. 다 끝난 마당에 왜 이리 질척대면서 사람을 괴롭히느냔 말이야. 재결합이라는 말까지 꺼내며 노골적으로 자기 아들을 다시 받아달라니. 잘못이란 잘못은 다 해놓고 이렇게 뻔뻔한 말을 잘도 할 수 있는 인간들이라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어요. 높아진 언성의 건너편에 있던 상가 사장님께서 나오셨고 그제야 전 시모와 전 남편 모두 눈치만 보다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몇 날 며칠을 제 스튜디오 앞에 전 남편을 따라와 똑같이 죽치고 앉아있는 전 시모까지 봐야 했죠. 자기들을 용서하고 다시 잘해볼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하겠다며 시위 아닌 시위까지 하면서요. 저는 끝까지 지저분하게 끝내길 바라는 전 시모와 전 남편을 결국 영업방해로 신고했습니다. 그때서야 전 시부가 나서더라고요.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며 합의해달라고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우리다. 널 놓치기 아까워 미련하게 굴었던 게야. 그런데 어떻게 또다시 법정에서 설 생각부터 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저는 여러 번 경고했어요. 무시한 건 당신 가족들이고요. 저는 저를 위한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잘 단속하마. 널 찾아가지 않도록 가둬서라도 찾아가지 못하게 막으마. 진작 그러셨어야죠. 일이 커지기 전에 잘 단속하셨어야죠.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화가 치밀어 못 봐주겠네요. 나를 포함해 내 식구 전부 네 눈에 띄지 않도록 하마. 그러니 제발 내 아들의 인생이 더는 엉망이 되지 않도록 선처 좀 해주렴. 못 믿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각서라도 쓰마. 저는 전 시부와 전 남편에게 각서를 받고서야 합의를 해주었어요.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했던 안타까움은 전혀 없었어요. 단지 이 종이 몇 장의 힘으로 지긋지긋한 연이 끊기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전 시부가 단속한다 한들 다 큰 성인이 잡힐 리는 없더군요. 전 남편은 전 시부 몰래 돈을 꾸러 저를 또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는 상대하지 않고 남편을 뻥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전 시부에게 연락했어요. 당신 아들이 지금 저더러 돈을 빌려달라며 찾아왔네요. 직접 서명한 각서대로 이행해 주세요. 결국 전 시댁은 각서에 적힌 대로 제게 합의금의 5배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쓴맛을 본 후에야 전 남편도 전 시모도 더는 저를 찾아오지 않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제서야 전 시부가 제대로 단속하기 시작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후로 한참 후에 전 남편의 전처인 여의사가 제게 안부차 연락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전 남편이 친구와 선후배가 운영하는 병원에 페이 닥터로 일하며 지냈다고요. 하지만 저와 이혼 후 줄곧 돈에 쪼들리며 지낸 탓에 사채까지 손을 대버렸고 일하는 병원으로 자꾸 낯선 사람들이 전 남편을 찾아와 돈을 받기 위해 행패를 부리곤 했다고 해요. 그로 인해 일자리를 계속 옮겨야 했지만 옮긴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피해금으로 보상해야 할 돈만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매 병원마다 전 남편을 잘라버린 거죠. 나중에는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전 남편의 이야기가 일파만파 퍼진 탓에 전 남편을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해요. 오죽했으면 전처인 여의사까지 다시 찾아가서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핑계까지 대며 자신을 받아주라고 했다네요. 하지만 전처인 여의사 역시 이미 양육비까지 다 받은 마당에 아빠는 무슨 아빠냐며 뻥 차버렸대요. 인연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거짓투성인 전 남편이 떠나니 연이 이상하게 꼬여 전처인 여의사가 이제는 제 친구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안부 연락을 받은 이후 저희는 꽤 잘 지내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런 인연을 위해 이 모든 일을 지나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의 독과 같은 악연을 끊어낸 지금 저는 저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평안을 찾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을 원없이 찍으며 여행도 다니면서요. 이혼 전에는 전혀 상상 못한 지금의 삶이 너무 값지기까지 하네요. 이 일을 절대 잊지 않고 제 인생에 인간관계에 대한 일깨움을 준 큰 경험이라 여기며 앞으로를 살아갈까 해요. 드러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니 상대방을 잘 안다는 자만은 하지 않으며 살겠다는 배움을 얻었으니까요. 그저 제 카메라 속 주인공이 저 자신이라는 것을 잃지 않고 저를 소중하고 또 행복하게 여기며 살아갈 겁니다. 시청자분께 인연이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사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싱글맘이에요. 여러분은 미신을 얼마나 믿어요? 점, 사주팔자, 타로 이런 거 말이에요. 사실 저도 이번 일을 겪기 전까지는 이런 미신들을 가끔씩 보기도 한 사람이에요. 믿는다기보다는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평소보다 더 조심하거나 노력해서 화를 피해가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보기도 했지만 솔직히 흥미 위주로 많이들 보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걸 그렇게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제가 이렇게 사연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미신을 맹신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어서예요. 그 사람들은 전 시댁과 전 남편이고요. 제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병원의 임상병리사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저희 병원과 남편 회사가 가까웠기에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죠. 남편도 좀 기가 약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착했고 시부모 될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그게 착각이라는 건 얼마 안가 알게 됐지만요. 제가 처음으로 시부모가 이상하다고 깨달은 건 저희 부부가 결혼 후 살 집을 고를 때였어요. 아들아, 내가 너희가 고른 집 괜찮은지 한번 보러 갔는데 그 집이 참 안 좋다네. 너희들이 같이 있으면 안 좋은 일만 날 것이란다. 큰 흉사가 생길 것이라는데 꼭 거기 가야겠냐? 아무리 봐도 난 영 끌리지가 않는데. 저희가 원하는 매물을 보고 와서 시부에게 말했을 때 시부는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하루 뒤 우리에게 들려준 말이 저 말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당황했고
남편도 저와 다를 바 없었어요. 저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안 좋은 곳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안 좋다는 거예요? 입지가 별로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뭔가 하자가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말고 내가 풍수지리로 용한 곳을 알고 있거든.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그 집이 아주 최악의 집이라네. 그쪽 방향으로 가면 너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단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알아봐라. 너희가 잘 돼야 우리 가문이 잘 되는 법인데 정 그곳에 가겠다면 우리는 집값 지원 절대로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고. 설마 풍수지리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사실 저희 부부가 20대 후반 28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사회 초년생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연히 모아둔 돈이 많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시댁과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사려고 할 때 친정에서 1억, 시댁에서 5천을 지원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대출을 끼고 들어갈 계획이었죠. 수도권이 아니라 집값은 그리 비싸지 않았지만 저희가 워낙 돈이 없었으니 어쩔 수 없이 두 가족의 손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레 시부가 저런 말을 하니 배신감이 느껴질 수밖에요. 게다가 직접 가보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점을 보고 와서 저런 말을 하니 너무 어이없잖아요. 제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을 때 시부가 그러더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모름지기 사람은 좋은 기운을 품고 살아야 하는 법이지. 그래서 내가 풍수지리 잘 아는 사람 데리고 너희 신혼집에 어울릴 만한 집을 찾으러 다녀보고 왔거든. 내가 눈여겨본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꾸나. 너희가 고른 집은 풍수지리에도 안 맞고 누가 들어가도 나쁜 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길한 곳도 한번 보고 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야 너희 생각도 바뀔 거 아니냐. 좋은 의도라는 건 잘 알겠어요. 하나뿐인 아들 내외를 좋은 집에서 누구보다 길한 곳에서 보금자리를 꾸며주고 싶은 그 마음. 정말 솔직히 이런 형태가 아니었다면 고마워서 눈물이 났겠죠. 그런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게다가 시부가 보내준 주소를 보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직장과는 너무 먼 데다가 지은 지 오래된 집이었거든요. 게다가 찍어준 사진만 봐도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이 불가할 만큼 허름했어요. 솔직히 그 사진을 보고 나니 시부가 일부러 점집이나 풍수지리 이야기를 꺼낸 줄 알았어요. 비싼 집 안 보내려고 저러는 거구나 하고. 그렇지만 시부가 그것도 돈도 지원해줄 사람이 가자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시부를 따라 나섰죠. 저희 부부는 이후에 다른 곳에 갈 일이 있어서 시부와는 차를 따로 타고 갔어요. 남편 차 타고 가는 길에 순간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친한 간호사가 생각났어요. 몇 년 전 결혼해서 그 동에 산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괜찮은지 정보 좀 알아보려고요. 여보세요? 나야. 나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했는데 잠깐 통화 돼? 응, 통화 괜찮아. 무슨 일인데 이렇게 전화로? 내일 병원 가서 물어보면 되지. 지금 당장 알아야 하는 일이라서 그렇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신혼집 보러 너희 집 근처로 가거든? 폰에 있는 지도로 찾아보니까 딱 너희 집 바로 근처더라고. 그 주소 보내줄 테니까 거기 집 괜찮은지 알려줄래? 아버님이 좋은 길지라고 지금 보러 가는데 네가 동네 사람이니까 잘 알 거 아니야. 외관 사진도 보내줄게. 나도 동네 일 잘 모르는데 일단 주소로 지도 한번 찾아보고. 어? 야, 여기는 좀 그냥 다른 데 찾아보는 게 어때? 급하게 다그치는 동료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왜 그래? 뭐가 안 좋아? 너 여기 절대 가지 마. 여기 몇 달 전에
칼부림 있었던 곳이야. 그래서 경찰들이 노란 줄 쳐놓고 못 들어가게 막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내가 동네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그 정도로 소란스러우면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어쨌든 완전 재수 옹붙은 집이니까 절대로 가지 마. 네가 우리 집 근처에 오는 거면 나는 좋은데 이 집은 나라면 절대 안 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가 새하얘지더군요.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나 싶을 정도로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려는데 벌써 도착한 상태였고 친구와 연락을 끊고 일단 시부와 함께 그 문제의 집으로 갔어요. 그 집 앞에는 남자가 한 사람 서 있었는데 소개로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부와 함께 저희도 일단 집에 따라 들어갔죠. 사실 집 자체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덜 더러웠어요. 그렇다고 고칠 곳이 없다는 건 아니었지만 매매가를 아낀다면 리모델링에 충분히 돈을 쓸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이죠. 저는 이곳에 들어갈 생각이 이미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집을 둘러보는 내내 시부는 이 집이 얼마나 길한지, 빛과 채광이 얼마나 좋은지, 기운이 얼마나 좋은지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주절거렸어요. 그리고 저는 말 한마디 없이 냉랭한 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해줘야 할 말을 안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이 집이 문제 매물인 건 이야기 안 해주세요? 예?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제가 이 근처 사는 직장 동료한테 이미 들었는데요. 여기 몇 달 전에 칼부림 났었다면서요? 그래서 경찰들 와서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설마 그걸 모르셨던 건 아니죠? 제 말에 남편과 시부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군요. 저는 일부러 시부 보는 앞에서 공인중개사를 더 추궁했어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중간에 다른 사람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매매 계약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알았으면 얼마나 찝찝했겠어요? 저희는 아무리 돈 없어도 이렇게 재수없는 집은 안 들어가요. 저희 아버님이 풍수질이랑 기운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르시죠? 오늘도 좋은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속이시면 그게요. 그런 일이 있기는 했는데 시간도 좀 오래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매물이 워낙 싸지 않습니까? 이 정도 번화가에 이 가격이면 솔직히 거저나 다름없죠. 아무리 돈을 적게 줘도 문제 있는 곳이면 이야기는 해줬어야죠. 그리고 지역 신문에 날 정도면 엄청 큰일이죠. 제 직장 동료가 바로 이 근처 살거든요. 집 주소 알려주니 단번에 알던걸요. 아무리 풍수지리가 좋고 길지면 뭐예요? 딱 봐도 재수 안 붙은 집이잖아요. 아버님, 저희 이런 집에 들어가게 하실 생각이셨어요? 제가 경악스럽다는 표정으로 묻자 그제서야 시부가 당황하더군요. 언제나 미신을 그렇게 따지면서 우리에게 완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집에 들어가라고 강제로 들이민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 물음에 시부가 손을 내저으며 변명하더군요. 그럴 리가 있겠냐? 나는 다 너희 좋은 곳에서 살았으면 해서 그런 거지. 나한테 그런 나쁜 마음 같은 건 없었어. 오해다. 진짜 오해야. 그런데 공인중개사 양반,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맞습니까? 왜 저번에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저번에는 오셨을 때 두 분이서만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좀 빠지라고 하시더니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래도 이 매물은 그 부분만 빼면 다 좋잖아요. 건물이 낡았지만 전기나 가스, 수도 같은 건 문제 하나도 없고 동네가 더럽고 허름한 것도 아니고 지하철역하고 멀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매매가가 이 근방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싸잖아요. 요새는 일부러 싼 곳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는
이제 막 결혼해서 마련하는 첫 번째 집인데 이런 집에 어떻게 들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집이라는 거 알았으면 내가 반대했을 거야. 되려 호통치는 시부의 그 모습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이 집에 와서 확인해보라던 시부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끌고 온 게 본인이면서 애꿎은 공인중개사만 혼내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심도 됐어요. 이런 집에 들어가라고 할 리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미신을 중요시하는 시부가 이런 재수없는 집에 들어가도록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시부가 한 행동에 완전 질려버렸어요. 시부가 부랴부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나요. 이 집에서 칼부림 났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자네 말로는 좋은 집이라며. 길지라서 살면 두고두고 좋을 집이라더니 몇 달 전에 이 집에서 사람 죽어서 경찰까지 왔었다는데 잘 봐준 거 맞아? 시부의 그 말에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이어진 시부 말은 저를 더욱 경악스럽게 했어요. 아, 그러면 굿 한 번 하고 들어가면 된다고? 그럼 굿 한 판에 얼마 정도 하는가?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너무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받아야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지? 알겠어. 필요한 준비물 같은 거 있으면 미리 말해주게. 시간도 길한 시간 골라서 알려주고. 이 집을 포기한 건 아닌지 굿을 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분명히는 저나 상대방이 굿을 권한 거겠죠. 그 말에 저는 열이 받았어요. 굿이라니. 저는 절대로 굿을 한 집이나 사람 죽어나간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의 생각은 묻지도 않고 자연스레 굿 이야기를 하는 시부에게 소리쳤어요. 아버님, 잠시만 전화 끊어보세요. 어? 중요한 이야기 하는 중인데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전화를 끊은 시부에게 제가 말했죠.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거 가지고 구술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좋은 집 찾는데 들인 돈도 있으실 텐데 굳이 나쁜 집에 국까지 해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제 말에 골똘히 생각하던 시부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하긴 워낙에 비싼 돈이었으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요. 저는 공인중개사를 보며 말했어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기운이 좋은 집을 좋아하세요. 풍수질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들이 생각하는 그런 집은 어떤 집일까요? 그거야. 그 집에 살면서 로또에 당첨이 됐거나 원하던 걸 이뤄서 더 큰 집으로 가거나 돈을 많이 모아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집이 좋은 집이죠. 그런 집들은 대개가 기운이 좋다고들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저희 부부가 처음에 가길 원했던 집의 계약을 맡은 공인중개사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며칠 전에 집 보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 아파트 말인데요. 혹시 전 주인분이 왜 이사하시려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집이요? 거기 부부가 원래는 집을 지으려다가 돈이 모자라서 그 집 매매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집값도 많이 올랐고 목표로 하던 금액도 모여서 이참에 그 집 팔고 외곽에 고급 주택 지어서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간 지 5년 만에 더 큰 집으로 갔으니 집 기운이 좋은가 봐요. 그 사람들 전에 주인도 짧은 기간에 돈 많이 모아서 더 큰 집으로 갔거든요. 완벽해 보이지는 않아도 이력을 따져보면 그 집만큼 괜찮은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말로 아무 필요도 없었어요.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말해주는 바람에 저희 부부 선택이 완벽했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집이 풍수지리상 길지인지 흉지인지도 전혀 관심 없었어요. 다만 시부가 알려준 집은 누가 봐도 재수없어 보여서 들어가기 싫었던 거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시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아버님, 그렇다는데 혹시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곳으로 계약해도 될까요?
굳이 큰돈 들여서 흉흉한 집을 좋은 집으로 바꾸느니 그냥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검증된 집에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도 너희들한테는 그 집이 흉지라는데 너희가 계속 아플 거라고 해서 내가 그랬던 거지. 너희들이 상관없으면 그냥 그 집으로 하거라. 결국 시부의 허락을 받게 된 저희는 원래 봐두었던 집에 신혼집을 꾸리게 됐어요. 그 집에 들어가고서야 그 오싹한 기분이 사라졌어요. 시부가 추천해준 집에 들어가게 될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다들 모르실 거예요. 그 집을 우리 손으로 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부의 미신 사랑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 이 신혼집 구매 때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시부의 미신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더 커져가기만 했죠. 저희가 결혼하고 3년간 애가 전혀 생기지 않더라고요. 따로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애가 생기지 않자 저희도 걱정은 됐지만 아직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부가 이번에도 그 일에 간섭을 시작했어요. 며느라가 이번 연도에는 꼭 애를 가져야 한단다. 무조건 올해나 내년 안에 애를 낳아야 해. 내가 용한 점쟁이한테 갔다 왔는데 그래야 크게 될 손자를 얻을 수 있다는구나. 그 말에 저는 또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여태껏 아무 말 없었던 이유는 우리를 배려해서라기보다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정말 하다 애 낳는 것까지 이렇게 간섭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어차피 한 번은 가봤어야 할 난임센터를 시부의 권유로 가게 됐으니 어찌 보면 잘된 일이기는 했죠. 난임으로 판정받기는 했지만 시술로 한 번의 아이를 가지게 됐거든요.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시부였으니 솔직히 그간의 서운한 마음이 아주 조금 덜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시부가 축하의 말을 건넨 뒤에 한 말은 저를 다시 답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내가 나를 받아왔다. 출생택일이야. 애도 이제는 날짜 시간 맞춰서 낳아야 크게 되는 거야. 정말로 잘된 놈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지. 네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받아온 날이다. 자, 받아놔라. 거기에는 누군가 휙휙 갈긴 듯한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또 미신. 그래도 이번에도 이해하려고 애는 썼어요. 솔직히 저도 애한테 좋다면 뭐든 하고 싶은 마음이니 날짜를 맞출 수만 있으면 맞춰서 낳고 싶다고 생각은 하니까요. 하지만 출산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제왕절개가 아닌 이상 그건 맞추기가 엄청 어렵다는 걸요. 저는 나지막히 한숨을 쉬며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날짜 받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최대한 이 날짜에 나와보도록 노력할게요. 39주쯤이라 맞추려면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완전 조산이라거나 만삭을 훌쩍 넘은 날짜가 아닌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그런데 저의 어정쩡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시부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강조하더군요. 아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무조건 이 날짜, 이 시간 안에 낳아야 해. 그래야 나라에 크게 이바지할 인물이 나온다고 했으니 네 선택에 우리 집안 미래가 달렸다는 거다. 아버님, 근데 애가 알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왕절개 날짜를 잡아놓는다고 해도 그 날짜까지 진통이 안 오면 제왕절개가 가능하겠지만 날짜 전에 진통이 오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나 저한테 문제가 생기면 더 빨리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요. 제가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기에는 변수도 많고. 그런 건 다 기합이야. 늦게 나오면 날짜 맞춰서 제왕절개 하면 되고 일찍 나오면 참으면 되지. 최대한 참아. 날짜 전까지 걷기 운동은 좀 피해. 그거 하면 일찍 나온다는 말이 있으니까. 무슨 애 하나 나오는데 집안의 미래까지 생각해요? 어떤 운명을 타고나든 잘 키우면 될 것을
애를 어떻게 키울지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날짜 시간만 받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큰 사람으로 자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아니란 건지 아무도 지적하지 않더군요. 저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 알겠다고 말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그 뒤로 시댁에는 일부러 발걸음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전화는 자주 짧게 했죠. 그래야 우리에게 얼굴 보자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거리를 두는 사이 점점 분만 예정일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직장의 출산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자를 구하지 못한 터라 38주가 될 때까지 꽉꽉 채워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39주, 시부가 선택한 출산 태기를 하루 앞두고 결국 진통이 시작됐어요. 사실 이슬은 더 일찍 비쳤지만 통증이 없으니 병원에서는 오지 말고 진통 시작하면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던 건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진통이 시작되더라고요. 일단 남편과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애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를 낳는 두려움만 가득했죠. 그렇게 병원에 갔더니 문이 많이 열려서 지금이라도 힘을 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애가 배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미 내려오고 있는 상태라 힘을 줘서 빼내는 것만 남았다고 하더군요. 70% 진행된 상태라 무통도 못 맞는다고 하더군요. 출산 태기를 24시간 앞둔 시간이었어요. 저는 날짜 같은 건 생각도 안 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죠. 비상 상황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의사뿐이니까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내고 진통으로 애를 밀어내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 폰을 제 귀에 대어주더군요. 귀에 들리는 건 시부의 목소리였어요. 아가, 좀만 힘내라. 절대로 애를 일찍 낳으면 안 돼. 무조건 시간 끌어야 한다. 지금 낳으면 완전히 우리 집안 쪽박 차는 거야. 내일 낳아야 돼. 시간은 못 맞추더라도 날짜는 내일 날짜로 맞춰야 돼. 죽어있던 배에 힘이 쑥 빠지는 소리였죠. 이 상황에 참으라니. 뱃속이 지금 엉망진창이고 통증으로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저런 말을 하는 시부도 참 대단한 사람이긴 했죠. 분만 직전이라 이 안쪽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시부는 밖에서 남편을 시켜 제게 계속 압박감을 불어넣었어요. 거기다 간호사와 의사까지 난처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와서 말하더군요. 밖에서 보호자분께서 지금 막무가내예요. 나가서 진정 좀 시켜주세요. 지금 제왕절개가 안 될 정도로 자궁문이 많이 열린 상태라 어차피 자연분만 해야 합니다. 밖에서 할아버님이 내일까지 출산을 미뤄달라는데 그러면 아이도 산모도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안 된다고 난리를 치시는데 저희는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호자분이 밖에 나가서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딱 들어도 의사 화가 많이 난 목소리였죠.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저도 자주 보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진상 환자가 있으면 짜증이 2배가 아니라 10배로 늘어난다는 걸요. 게다가 환자도 아닌 보호자 때문에 환자까지 위험하게 생겼으니 그 위험에 따른 불안감도 한몫할 거고요. 그런데 웃긴 건 남편이 멀뚱하게 서 있던 거였어요. 당신 뭐해? 나 지금 당장 애 낳아야 해. 너무 아프다고. 그치만 아버지가 날짜 꼭 지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나 죽어나가도 그 말 할 거야? 네 앞에서 애랑 나랑 둘이 나란히 잘못되는 거 봐야 정신 차릴래?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당신네 가문의 미래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저는 다 때려치고 빨리 낳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게다가 제왕절개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자궁문이 많이 열린 상황이었죠. 제 말에도 남편 놈이 우물쭈물하자 저는 열받아서 의사에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주 보호자 필요 없고 환자인 제가 말할게요. 그리고 보호자 서명 뭐 이런 거 필요하시면 남편 말고 밖에 있는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사인 받으시고요. 제 목소리가 밖에 다 들렸는지 시부가 밖에서 고함을 지르더군요. 무슨 소리야? 기다려.
내일 나야 된다고 내가 말했지? 어이, 의사 선생, 참을 수 있다니까. 조금만 시간 좀 더 끌어. 사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동네 창피하게 왜 병원에서 난리예요? 그리고 왜 출산을 맞추려다가 내 딸까지 죽일 일 있어요? 당신네한테는 손주가 소중하겠지만 우리한테는 딸이 더 소중하거든요. 어디서 태어나지도 않은 애 출산을 맞추려고 내 딸 죽이려고 해. 경고하는데 내 딸한테 문제가 생기면 나 당신들 절대로 그냥 안 둬. 친정엄마 말에 시부도 덩달아 흥분했는지 쏘아붙이더군요. 사부인이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그래요. 내일 애가 나와야 나라에 이바지할 큰 사람이 된다고. 나와야 사람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오. 저러다가 둘 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쪽이 책임지실 거냐고. 여기서 병원 업무 방해하면 의사 선생이 아니라 내가 당신 경찰서에 신고해버릴 거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며느리 목숨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친정엄마의 따끔한 말과 주변 사람들의 더 따가운 눈총에 결국 시부는 쫓겨나듯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친정엄마의 호통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바로 분만을 하러 들어갔어요. 조금만 더 늦었어도 큰일 났을 거라고 의사가 말하는데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아이를 출산하며 감동으로 가득 차야 할 시간에 시부와 남편놈 때문에 그 감동이 엉망이 돼버렸으니 결국 화가 난 저는 출산을 마치고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버님 편 든 거야? 설마 당신도 그 출생 날짜에 정신 팔린 거야? 나도 당황했어. 나도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다고. 누구를 따를지 나도 고민하고 있었거든. 그걸 어떻게 고민해? 당신 진짜 내가 죽어나가도 아버님 편들 생각이었어? 미쳤어? 설마 당신도 그 미신 믿는 거야? 그게 아무리 중요해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지금 사과하잖아. 늦었어. 이제 와서 무슨 사과야? 나 몸조리 친정에 살 거니까 당분간 만나러 오지 마. 결국 저는 화를 내고 조련 퇴소 후 친정에 몸조리하러 갔어요. 솔직히 남편에게 화가 난 건 둘째치고 시댁 어른들 얼굴 볼 일이 더 짜증나서 일부러 친정에 간 거였거든요. 친정엄마랑 그렇게 큰 소리 내며 싸운 시부가 친정에 올 수 있을 리 없으니까요. 시부가 와 봐야 할 말은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사실 애 낳은 그날 저녁 전화로 생생하게 듣긴 했죠. 넌 어떻게 그걸 못 참고 그렇게 애를 빨리 낳았어?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영 나쁜 건 아니라길래 다행으로 생각은 했다만 그게 될 수 있는 애를 네가 처음부터 잘못한 거야. 아버님,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위험하다는 말 의사 선생님한테 들으셨죠? 그런데도 어떻게 그 상황에서 더 버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진짜로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쩔 생각이셨어요? 아니, 너야말로 너무 네 생각만 하는 거 아니냐? 네가 결혼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게 그냥 너 좋으라고 하는 일인 줄 알아? 자식 손주들이 잘 돼야 집안이 평안한 법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루 늦게 나으라고 했는데 그걸 못 참아서 이 난리를 피우고. 적반하장인 시부를 보니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시부에게 통보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역 죄인이네요? 그러면 속이라도 편하시게 제가 안 보이는 게 답인 것 같네요. 앞으로는 시댁 일에 절대 참견 안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아버님, 손주 어차피 마음에 안 드시죠? 잘 됐네요. 앞으로 저랑 제 아들은 시댁 일에 더 이상 관여 안 할게요. 무슨 일 있으면 남편 통해서 해결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똑똑히 전했죠. 앞으로 시댁 일은 너 혼자서 알아서 하라고 말이죠. 며느리며 손자며 마음에 안 든다고 전할 리인데 뭐하러 내가 사서 고생해야 하느냐고요. 남편놈은 저한테 미안하긴 했었는지 시댁과의 연락을 본인이 하려고 노력은 하더군요.
그런데 시부가 웃긴 게 저도 손주도 탐탁치 않다면서 매번 전화해서 애 보러 오고 싶다고 남편을 들들 볶더군요. 몇 번이나 마주칠 뻔한 걸 제가 다른 약속 만들어서 피해버렸어요. 한 5번째쯤 그렇게 피하니 더 이상 연락 안 하더군요. 제가 왜 그 사람한테 애를 보여줘야 하나요? 아무리 조손관계라도 원하던 시간에 안 태어나서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제 자식 만나게 할 엄마가 어디 있나요? 그렇게 시부와의 만남을 필사적으로 피하며 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에 맞춰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어요. 이제 막 돌을 넘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들은 알 거예요. 어린이집은 애를 봐주는 좋은 곳임과 동시에 들어가면서 병원균에 노출되는 아주 무서운 곳이라는 걸. 저희 애만 그렇지는 않고 모든 애들이 그랬죠. 한 아이가 감기 걸려오면 그 반 애들은 다 줄줄이 걸리고, 바이러스성 질병이라도 걸리면 또 다른 친구들도 다 걸리고, 저희 아들은 또래보다 좀 더 많이 걸리는 편이었어요. 감기에 바이러스, 물놀이 이후에 요로 감염까지 와서 병원에 입원도 일주일씩 해야 했을 정도로요. 애가 자주 아프니 저도 연차를 계속 써야 했고, 무엇보다 아이와 같이 입원을 해야 하니 몸이 축나기도 했어요. 이런데도 남편놈은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고 위로라도 해주면 좋을 것을. 제 맘 알아주는 사람은 친정엄마 뿐이더군요. 그런데 아기가 호흡기 바이러스로 열이 나서 입원했을 때 시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애가 아프다고 말한 모양이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시부 이야기에 화가 확 치밀었죠. 손주 아픈 거 애 사주 때문에 그렇단다. 그러게 내가 뭘 했냐? 하루만 더 버티라고 했지. 그랬으면 잔병치레도 안 하고 잘 컸을 텐데 네가 그걸 못 참는 바람에 애가 약하게 태어났잖아. 뭐 이미 애가 그렇게 나온 건 어쩔 수 없고 내가 그 문제는 이미 방법을 찾아놨으니 나중에 너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 느낌이 쎄했죠. 그 어디가 그저 평범한 곳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도 않았죠. 어디를 가자는 말씀이세요? 신방. 용한 점쟁이가 그러는데 그거 한 번만 받으면 싹 다 낫는단다. 그러니까 애 태어나면 너랑 애 둘 다 준비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끊는 시부를 보며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서 퍼부었어요. 아버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셔? 내가 병간호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아버님 그딴 정신 나간 소리를 들어야 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두 돌도 안 된 애랑 며느리한테 신방을 가자고 하느냐고. 우리가 악귀야? 우리가 뭐 귀신이라도 붙었대? 지금 우리 애 반에 같은 질병으로 입원한 애가 둘이야. 이 지역에도 유행하는 중이고. 그럼 그 애들도 다 태기를 잘못해서 그런 거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런 일은 당신이 중간에서 알아서 끊어줘야지. 나 스트레스 받아서 죽으라고 이러는 거지? 나 말려 죽이려고?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아버지가 나쁜 마음으로 그랬겠어. 아버지도 손주 걱정하시는 거야. 할아버지가 손주 걱정하는 게 도대체 무슨 잘못인 건데? 당신이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니까 나도 아버지도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애가 이렇게 자주 아픈데 당신은 뭐라도 해볼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내놓은 해결 방법이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야? 차라리 한의원을 가거나 어린이집을 안 가고 애 봐줄 사람 찾는 게 더 괜찮은 방법 아니야? 하긴 이미 애가 그렇게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걸 해줄 리가 없지. 당신도 반성 좀 해. 애한테 굿하겠다는 말 듣고도 멀쩡한 당신이 더 놀라운 거 알아? 남일이야. 당신의 일이라고. 아버님이 그런다고 당신까지 이러면 내가 어떻게 버텨?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당신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 어쨌든 나 절대로 우리 아들 그런 곳에 못 보내. 그렇게 알고 당장 아버님 멈추도록 만들어. 그것도 못하면 진짜 당신 용서 안 할 거야? 저는 남편에게 쏟아붓고는 아이와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부가 여기서 포기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점쟁이가 애를 데려오라고 했다는 거 보면
분명 애도 데려가라고 기를 쓰겠죠. 그 생각하니 온몸이 오싹하더라고요. 분명 집으로 찾아올 것 같아서 애랑 친정으로 갔어요. 설마 여기까지 와서 소란 피우지는 않겠지 싶었는데 웬걸 여기까지 쫓아왔더라고요. 남편이 같이 왔길래 남편이 시부를 말려주려나 싶었는데 두 사람 다 애 내놓으라고 난리더군요. 여보, 나와 이야기 좀 해. 애한테 나쁠 거 하나 없다고. 한 번만 하면 돼. 돈도 아버지가 다 내준다는데 그 정도는 괜찮잖아. 빨리 나와봐. 당신 미쳤어? 이젠 말이 안 통하네. 우리 이혼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혼하자고. 내 아들 데리고 그딴 짓거리 하는 건 난 못 봐. 딴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애로 뭔 짓을 하든 난 상관 안 할 테니까 그냥 나랑 이혼이나 해줘, 이 미친놈아. 그때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서 부시럭거리더니 뭔가를 가득 담은 종이박스를 들고 현관 앞으로 가더군요. 중문 앞에 그걸 놔두고는 그 상자 안에 있는 걸 들어 올리더군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는 들고 있던 걸 냅다 확 뿌렸어요. 이게 뭐야? 아우짜! 소금? 그래, 소금이다. 나이도 지긋하신 양반이 어디 사돈 집에 와서 행패야? 상갓집 갔다 와서도 안 뿌리는 소금까지 뿌리게 만들 정도로 완전 재앙 같은 인간이 당신이야. 감히 내 딸이랑 내 외손주한테 굿을 해? 이 정신 나간 노친네가? 늙으려면 곱게 늙어. 나이는 뒷구녕으로 처먹었냐? 지금 당장 우리 집 앞에서 안 떠나면 소금보다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도록 만들 거요. 어디서 사기꾼 같은 놈한테 속아가지고 여기 와서 지랄 연병을 떨어? 시부와 남편이 뭐라고 말하려고 할 때마다 친정엄마는 상자 안에 가득한 각양각색의 소금을 시부와 남편에게 탈탈 뿌려댔어요. 입으로 들어오는 짠맛에 말도 못하고 침만 퇴퇴 뱉는 두 사람에게 친정엄마가 꽥 하고 소리쳤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내 새끼한테는 국 같은 거 못해. 만약 그딴 짓 하기만 해봐. 내가 콱 죽어서도 당신 옆에 딱 달라붙어서 재수 더럽게 없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썩 꺼져. 결국 시부와 남편 놈은 엄마에게 쫓겨났죠. 그렇잖아도 큰 소리에 옆집에서 경비 아저씨한테 연락을 넣었더라고요. 그 덕분에 무사히 두 사람을 쫓아낼 수 있었죠. 이 일 이후에 저는 남편과 시부에게 완전 실망하고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당연히 이혼 사유가 사유인 만큼 소송은 제게 유리하게 진행됐죠. 위자료의 재산 분할, 아이 친권과 양육권까지 가져왔거든요.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는 법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완전히 끝났죠. 저는 혼자서 애 키우며 사는 게 두려워 이혼 후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친정에서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몇 달 안 지나서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문 앞에서 제발 한 번만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해서 전 남편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전 남편 놈이 제 눈치를 슬슬 보더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여보, 나 요즘 많이 힘들어. 당신이랑 이혼하면서 낸 위자료도 버거운데 직장도 폐업해서 일자리도 잃었거든. 나 지금 완전 빈털털이야. 지금 전처한테 돈 빌리러 왔어? 당신 도대체 여태껏 뭐하고 살았어? 직장 폐업했으면 다른 직장 빨리 알아봤어야지. 지금 일자리 하나 못 구해서 나한테 돈 빌리러 온 거야? 힘들어서 그렇지 세상에 넘치는 게 일자리야. 돈 벌려면 뭔 짓인들 못해? 아직 덜 힘드네. 덜 힘든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노력은 했지. 아버지도 나한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점쟁이들 찾아서 알아봤지. 점쟁이들 말로는 굿 한판하면 직장도 다시 생기고 애도 찾을 수 있고 여자도 생긴다고 해서 내 인생 좀 펴게 하려고 3천만 원짜리 굿까지 했는데도 안 됐어. 너 지금 그게 노력이라는 거야? 굿하는 게 노력? 야, 이 미친놈아. 차라리 배달이나 노가다를 해. 그래야 돈이라도 생기지. 하긴 당신 생각이야 눈에 훤하지.
아무리 봐도 그런 일은 당신급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이 화상아, 돈 버는데 귀천이 어딨어? 죽고 싶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해서 돈 벌어야지. 그리고 어떤 인간이 돈이 없는데 3천만 원을 들여서 구슬해? 와, 지금 보니까 내가 이혼을 잘했어. 이런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다가는 무슨 큰 봉변을 당했을지 상상도 안 가. 그 3천만 원만 아꼈어도 지금쯤 이 꼴은 안 났겠지. 여보, 나 진짜 심각하다고. 진지하게 생각 좀 해봐. 지금 월세 낼 돈도 없어서 허덕이는데 차도 중고로 다 팔아버리고 남은 게 없다고. 눈물을 질질 짜면서 제게 하소연하는 전 남편 놈을 보니 정말 우라통이 터지더군요. 왜 여기 와서 나한테 이야기한들 뭐가 나아지냐고요.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그래서 굿한 결과가 지금 이거야? 이혼한 전처 찾아와서 돈 빌리는 거? 점쟁이가 그건 안 알려줬나 보네. 내가 돈 절대 안 빌려준다는 거. 그거 알았으면 네가 여기까지 왔겠어? 나도 믿기는 싫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 해보라면서 난리잖아. 그렇게 구슬 한 번 했는데도 직장은커녕 면접 보는 족족 다 떨어지니까 그 뒤에 그 점쟁이 찾아갔는데 도망가고 아무도 없더라고. 사기당한 거지. 아버지는 그걸 인정 못 하셨고. 나도 아버지 제정신으로 돌려보려고 애썼는데 안 되더라고. 용한 곳은 다 돌아보느라 집안의 살림살이도 거들났어. 아버지 집까지 팔아서 비싼 부적도 사고 국까지 몇 번을 했는지. 정말 아버지가 집 팔았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와닿더라고. 당신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야지. 미신 같은 거 믿을 생각하지 말고 노력을 했었어야지. 지금도 당신 꼴 좀 봐.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돈 다 잃고 지금 후회 한 사발 들이키면서 전처한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돈 빌려달라는 거 우습지도 않아? 멀쩡한 몸뚱어리 놔두고 쉽게 돈 얻어볼 생각으로 이혼한 전처한테 찾아온 것도 어지간히 뻔뻔하지 않으면 못할 짓이긴 하지. 지금 이럴 시간에 알바라도 해서 돈이나 벌어. 네 자식 키울 양육비는 미루지 마. 제 말에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앙 다물고 고개만 푹 수그리고 있더군요. 그 꼴 보니 답답해서 소리를 한 번 더 질렀어요. 당장 가서 일하라고. 배달이든 상하차든 공사판을 뛰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돈이나 벌어. 그렇게 전 남편은 본전도 못 찾고 돌아가야 했어요. 도대체 저는 왜 찾아온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 찾아올 시간에 무슨 일이라도 했으면 이 정도로 허덕이지는 않았겠죠.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시부가 미신을 맹신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쓴 돈만 2억이 넘는다더라고요. 근데 참 웃기죠? 그 돈을 써서 행복과 행운을 찾으려고 할수록 그 사람에게서 행복과 행운은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거요. 전 남편도 마찬가지죠. 시부처럼 미신을 믿는 순간부터 순차적으로 가지고 있던 걸 잃게 됐잖아요. 저와의 신뢰, 자식, 직장, 돈까지 몽땅 사라졌죠. 저 아들을 생각했다면 시부에게 동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했어야죠. 시부 편들다가 결국은 본인 인생 날아가고 시부도 가진 돈 다 털려서 아들에게 의지하며 산다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도 이해 안 가요. 시부가 왜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믿었는지. 이혼 이후로는 절대 미신에는 눈길도 안 줘요. 그런 거 없어도 사람의 삶이라는 건 순리대로 흘러가는 법인데 중간에서 억지로 꼬려고 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거라고 저 혼자 이 상황을 겪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뭐든 적당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하게 하기만 한다면 마음의 부담도 덜 수 있고 불안감도 다스릴 수 있겠죠. 가만히 보면 시부와 전 남편은 그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미신이라는 도구에 의존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마음 다잡고 열심히 살 생각이에요. 그래도 전 남편도 자식 새끼 생각은 하는지 양육비만큼은 꼬박꼬박 잘 보내고 있어요. 들어보니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있다더군요.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왜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고 떠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올 일 없으니 그것도 전 남편이 만든 결과죠. 여러분, 뭐든 적당히가 중요한 것 아시겠죠? 과하면 언제든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걸 저는 이번 이혼으로 깨달았거든요. 제 어이없는 이혼 사연 잘 읽으셨나요?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말씀 전하며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